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행은 다닐 때도 좋지만 사실 떠나기 전에 준비할 때 마음이 더 설레죠. 아마 지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마음이 바로 이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 앞둔 북적이는 시골 장터 모습이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아들, 손주들에게 줄 과일이며 제수용품, 양손 가득 장보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자식들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정말 이렇게 추석이 손꼽아 기다려지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말이죠. 지나간 설과 추석에 얼마나 적적하셨을지 고스란히 그 심정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내일 오후부터 고향 가는 길 서서히 시작될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추석 제한적이나마 8명까지 가족 모임은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 잘 기억하시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훈훈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것 명절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죠. 추석의 절식 송편, 어떤 맛을 좋아하시나요? 깨도 넣고 콩도 넣고 팥도 넣고 골라 먹는 맛이 쏠쏠한데요. 아무리 맛이 좋아도 이것 반죽으로 소를 감싸지 않으면 맛있는 송편이 완성되기 어렵죠. 설에는 이것으로 만든 떡국을 먹고요. 정월대보름에는 이것에 더해 조, 수수, 보리, 콩, 팥을 넣은 오곡밥과 이것과 대추, 밤, 잣과 꿀을 섞어 쪄낸 약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니까요. 이것으로 갓 지은 김이 보락보락 나는 하얀 이것밥에 매콤한 김치 한쪽 착 얹으셔서 든든히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세계 3대 작물의 하나인 벼의 열매,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알아봅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농업과 농촌에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세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서 아주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즉 행안위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세 법안을 본회의에 직행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열릴 전체 회의에 고향세법 서면 부의 요구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해당 법안에 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표결을 붙여서 국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앞서 13일에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향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킨 지 이미 12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사위에서 안 된다면 행안위로 갖고 와서 아예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장관도 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도 냈는데 의결이 안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법사위에서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애초 법안이 통과됐던 취지가 어긋난다면 국회법에 따른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과정을 쭉 살펴주셨는데 이렇게 행안위가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된 이 고향세 법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향세 법안은 작년 9월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는데요. 법사위가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처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여긴 이유가 있는데요. 현행 법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 각 법률이 소관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은 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이렇게 지연을 시키거나 법안 내용까지 수정을 해서 이 각 상임위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법 흔합니다. 이렇게 법사위 심사에서 법안 취지와 내용까지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 차원에서도 이건 상원이다.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하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개정된 국회법이 이번 14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숨통이 일부 트이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이제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 형식과 용어 정비만으로 제한을 했고요. 법안의 목적 있는 내용까지 꼬치꼬치 심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눈길이 좀 쏠릴 것 같은데 농민단체들은 어떤 뜻을 전했나요? 네,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이제 어제인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고향세법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안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학구 이 한종협 상임대표는 고향세법은 농민들에게 생명줄 같은 법안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꼭 좀 처리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250만 농업인 수건 고향세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을 이제 행안위원장의 서영교 위원장이 받았는데요. 법사위가 이렇게 법안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제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거라면서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네.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고향세법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삼겹살 품질 강화를 골자로 해서 돼지고기 등급 판정 기준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선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돼지고기 등급제는 1992년부터 9차례에 걸쳐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쓰이는 등급은 2013년에 개정이 됐고요. 돼지 도체의 등지방 두께와 도체중에 따라서 1+, 1등급, 2등급 등례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등지방 두께가 맛으로 또 직접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 이 소비자들에게 또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주도해서 돼지고기 등급 판정 기준을 개편해보자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삼겹살 품질 평가 강화 및 별도 등급 표시, 암돼지 별도 등급 기준 마련, 흑돼지 등급 기준 신설,
어미돼지, 즉 모돈 등급 판정 의무 제외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출발부터 의견차가 큽니다. 특히 삼겹살 등급제와 암퇴지 별도 등급 기준 마련에 대해서 이 이해 당사자인 양돈농민을 대표하는 대한한돈협회하고 육가공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개정된 걸 한번 바꿔보자는 건데 생산농가도 또 가공업체도 모두 반대하는 그 부분, 삼겹살 등급제, 암퇴지 별도 등급 기준,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돼지 한 마리의 도체중 가운데에서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에 대해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별도 등급을 만들자는 게 정부 의견인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삼겹살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계와 살코기의 이 분포 비율이 달라져서 품질이 꼭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겹살만 따로 품질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육가공 업체들의 입장이고요. 이제 농가들도 많이 이런 기준이 생겨서 그 기준을 맞추려면 그에 맞는 돼지 품질 개량도 또 우선돼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돈협회 측에서는 섣불리 삼겹살만 구분해서 등급을 표시하면 자칫하다가는 소비자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단체는요, 암퇴지 별도 등급에도 반대를 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암퇴지가 더 맛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품질, 맛 차이를 완벽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수태지의 경우 웅취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 점만 제외한다면 암수돼지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육가공업체는 암퇴지에 대해 별도 기준이 생긴다면 암퇴지 선호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이 보통 많이 팔리고 있는 거세 돼지 판매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좀 예측은 되네요. 자,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입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모돈과 흑돼지 부분,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네, 흑돼지 별도 등급 기준 마련하는 데에서는 두 업계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소비자들 선호가 높지만 도체중이 좀 가벼운 편이어서 현행 등급 체계에서 2등급 이하로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아예 흑돼지는 별도 등급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브랜드육 판매를 강화하는 게 낫다 하는 입장이고요. 한돈협회는 제주산 흑돼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돈을 등급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을 했는데요. 돼지 생체중이 250kg이 넘으면 현재 등회 등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돈을 보면은 새끼를 여러 마리 낳고 이제 사지다 보니 생체중이 250kg을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돈은 일괄적으로 등회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본문 대부분 알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따로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개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들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추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 8명까지 가능하니까 내일 오후부터 슬슬 고향 가는 길 오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엄청 기다리시죠. 네. 예. 가족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 또 손자녀 이렇게 보는 걸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네. 예,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언제 오냐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실제 만나 뵙는 거와는 다르니까 많은 좀 아쉬움을 지금까지 쌓아두셨을 것 같은데 네. 아유, 참 추석도 얘기를 하니까 벌초 문제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벌초하셨나요? 예, 좀 벌초했고요. 요즘은 또 이제 지자체나 뭐 기관들 여러 곳에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오랜만에 만나서 참 좋긴 한데 간혹 또 그 가족 간에 그 너무 또 가깝게 느끼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간섭을 하면서 언쟁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게 또 불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실제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는 있죠. 많이 있죠. 이제 뭐 상속재산 문제도 있고, 아이고, 예. 산소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뭐 가족들 간의 분쟁의 요소가 조금씩 있어서요. 명절에 좀 그런 다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산소 관련해서 법률 문제 가지고 오셨는데 추석 앞두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사례를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아이고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가 제일로 이뻐하던 장손, 장남이 가요. 아이고 이산이 아닌가. 산소가 도대체 어디 간겨.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작은 아버지한테 가봐야겠네.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조카 장남이 추석이라고 인사 왔는가? 어이 와라. 아유 작은 아버지, 제가 지금 산소에 다녀왔는데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이산 저산 뺑뺑 돌아도 할아버지 산소가 안 보여요. 아따 도대체 이 작은아버지 말을 듣는겨 마는겨?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의뢰는 작은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아따 장남아 잘 들으라. 30년 전 돌아가신 너그 할아버지 그니까 나의 아버지시제. 아버지가 이 잘생긴 작은 아들인 나은티 그 땅을 증여한 건 아는가 모르는가? 아이고 알죠 작은 아버지. 그 땅에 할아버지가 30년째 계신 거잖요. 그게 말이다. 그 땅이 누구 거냔 거제. 아따 문서에는 작은 아버지 걸로 돼 있죠. 그래요 잘하는구먼. 그니까 나가 작년에 우리 장조카 장남이한테 야구 혔잖요. 뭔 야구요? 이장을 하거나 등 싫으면 네가 땅 사용료로 연에 500만 원만 내라 했는가 안 했는가? 하셨죠. 근데 그게 말이 되나며? 할아버지 장손인 쥐가 할아버지 아들 그 작은아버지한테 돈을 내고 산소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따 장남이 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먹는가? 설마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나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는가? 왜 그러는겨? 밖에 가서 길 막고 물어봐요. 그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요. 할아버지 산소는요? 나가 분명히 우리 조카 장남이한테 야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법대로 했어. 법대로요? 나의 땅이니까 내가 팔았구먼. 그럼 할아버지 산소는요? 깔끔하니 화장을 하고 산에 잘 뿌려드렸어. 땅은 신박하게 개발했는데 폼나지 않는가 조카? 작은 아버지. 진 못 참아요. 어떻게 할아버지 묘를 없애버리고 개발을 해요? 아들 맞아요? 나가 뭔 잘못을 한겨? 아버지 경치 좋은 산 중턱에다가 넓게 모셨는데. 할아버지 다시 모셔와요. 아이고 추석인데 집도 없이 할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작은 아버지
지도 법대로 할 거예요. 할아버지. 나도 법대로 한겨.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장손이 산에 오르면서 왜 이렇게 혼잣말을 했더니 아니 산소를 못 찾으니까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다가 작은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네.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네요. 이런 상황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화장해서 이제 뿌려드리고 그 증여받은 걸 팔아버린 거고 산소 관리하던 장손이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황당하죠. 네. 가족들끼리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문제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요새 뭐 여러 가지 태양광 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네.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르게 이렇게 파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조상에 대한 숭배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억울함이 커서 분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가족들 간에도 이런 재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이장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다뤄본 겁니다. 예. 아유, 할아버지 집도 없어졌네. 이렇게 지금 손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길 막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이제 아들이 그 산소를 관리하는 조카에게 연간 돈을 내라.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게 어떤가요? 제 개인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좀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땅 소유자가 누군가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대금을 줘야 될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일단은 그 분묘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산소를 관리를 누가 하고 있고 그 관리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둘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자가 관리하고 있고 땅 소유자는 이제 다른 사람, 즉 뭐 작은아버지신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장을 하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토지 사용료는 어쨌든 간에 소유자가 달라서 토지 사용료는 지급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 금액이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토지별로 임대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감정평가사님의 감정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그 작은아버지는 이제 팔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도 약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리적으로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법률적인 이제 권리로 보게 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임대 계약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에서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특별하게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묘를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다툼 없이 점유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이장하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이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단지 이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토지를 사용 못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물어줘야 되는 거라서 토지 사용료 상당을 우리가 손해로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거라서요. 작은아버지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결국은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의 묘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20년 정도 무난하게 썼다면 권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간 그 손해랄까요? 그 땅 주인에게 약간 조금을 내야 하는 그 의무는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네요. 어떤 뜻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다가 우리가 분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제 장묘 문화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 분묘를
이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한 20년 정도를 다툼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토지 원래 소유자한테 승낙받고 이렇게 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 또 토지 소유자 그 허락을 안 받고 설치했는데 오랜 아까 2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경우가 있을 거고, 내가 내 토지에다 설치했는데 나중에 토지를 판매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토지가 다르고 할 경우에 다른 사람 뭐 토지에다가 건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에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묘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에 부묘의 유골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이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따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추석에 갔는데 사라졌잖아요. 이미 화장을 해서. 이렇게 허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장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화장을 한 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아까 그 사례에서처럼 내가 내 아버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한 건데 내가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러겠지만, 사실은 분묘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따로 있거든요. 네. 원래는 그 상속인들끼리 관리자를 정하면 그게 이제 가장 우선되는 관리자가 되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남이나 장손이 이제 제사를 주로 모셔오잖아요. 네. 관습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 그러니까 뭐 자녀들 간 협의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장남이나 장손이 그 분묘를 관리하는 제사 주재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는 장남이나 장손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장남이나 장손이 아닌 사람이 이장을 한다든지 파묘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화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분묘 발굴죄 이런 걸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또 분묘 발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례에서처럼 분묘를 발굴을 해가지고 또 유골을 화장하게 되면 분묘 발굴, 유골 손괴죄라는 게 또 성립이 되게 됩니다. 네. 분묘를 발굴해서 유골을 허락 없이 화장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제사 주재자인 장손에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또 성립이 되기 때문에요. 그 원래 있던 분묘를 원상회복 해야 되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조상의 묘가 이렇게 파헤쳐졌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신적인 고통도 받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위자료도 다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남의 묘를 아무리 자기가 뭐 개발을 하든 뭐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형사, 민사 다 걸리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례는 아주 좀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냥 내가 어디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묘가 하나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묘 주인이 있는 경우는 연고자가 있는 묘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없는 경우는 무연고자 이렇게 묘라고 부르는데요. 통상 이제 무연고 묘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파묘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관할 행정청에다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무연고 묘를 또 우리가 개장하거나 그러면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무연고 묘가 아니고 연고 있는 묘인데 무연고 묘인 것처럼 신고해서 처벌하는 경우에는 뭐 또 다른 뭐 공무집행방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네. 참, 장손 동의 없이 작은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손의 아니죠. 이제 본인의 아버지 분묘를 발굴을 해서 화장을 한 경우, 그럼 이거는 이제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가족들끼리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분묘를 만들기는 어려울 건데요. 네네. 감요 형태가 되는 건데 감요 형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가족관이니까 서로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간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장손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분묘에 대한 권리 취득이 지금 현재 다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위자료 상당 정도는 청구를 해서 작은아버지께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어제도 이제 이런 전화를 받았었는데 예. 결국은 한 30년 만에 토지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처리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형사 처벌을 할 때도 책임 그 범위를 굉장히 크게 봐가지고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게 분묘를 파내고 이런 게 절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추석 앞두고 산소 관련한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죠. 지금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은 제주도 산간에는 지금 7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400mm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경남 해안에도 120mm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각 알아보면요. 내일 아침 8시쯤에 제주 서귀포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여수는 내일 오후 2시, 부산은 오후 5시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뒤에 오후부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이 28도,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찬투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네, 이 14호 태풍 찬투는 상하이 동쪽에서 위아래를 좀 오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님에도 이 찬투는 한라산에 이미 75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냈는데요.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제주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일본 쪽에서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에서 최고 400mm 이상, 그리고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바람도 만만치 않아서 이 제주에는 순간 최대 초속 40m,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에도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이에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일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받게 되고요. 이 제주의 여객선 운항은 이미 모두 통제가 됐고 오늘 오후부터는 항공편 운항도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80명이 나왔습니다. 6일 만에 다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날보다 583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에 비해서는 30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이고요. 오늘은 1,900명대 전원 확진자가 예상되면서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특히 서울은 804명이나 나와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가 추석 연휴에 전국으로 퍼지지 않도록 이 만남 시간과 횟수를 줄여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결과에도 이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하면 감염 위험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은 오늘 이 정부가 공언한 추석 전 1차 백신 접종 70%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번째 목표를 내걸었던 10월 말 70% 2차 접종 완료도 조기에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6주로 늘어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주기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고발장이 실제로 국민의힘에 전달된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 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을 두고 이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이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이 고발장과 오타까지 똑같은 고발장을 바탕으로 실제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발장 초안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람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이 정점식 의원은 이 고발장이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 당 조사 결과 이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이 이 정점식 의원이 당에 전달한 고발장과 같은 고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관련 고발장도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요.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복수의 당 관계자들의 진술도 국민의힘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지 이틀여 만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주 120시간 노동이나 부정식품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립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학생들의 고충을 듣던 윤석열 후보는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노동 자체를 비하하는 취지였을 뿐이 아니라 이 타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해고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를 크게 두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그렇게 모르냐라면서 이 청년들에게 할 말인가라고 비판했고요. 이 민주당에서는 손발 노동을 하는 400만 명을 비하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후보는 첨단 기술 습득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고요. 임금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하면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화천대유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특혜를 입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백억 원의 배당금뿐 아니라 전체 이익 규모가 수천억에 이를 것이다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이 개발 이익 5,500억 원을 성남시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 선정 시 이 사업서 제출 하루 만에 이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라면서도 그래도 수사를 한다면 100% 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죠? 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올라갔는데요. 그 외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가 탈락을 했고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중도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에 붙여졌습니다. 한편 2차 예비 경선은 토론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8명의 주자는 오늘 TV토론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토론회에서 맞붙게 될 예정인데요. 이후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의 방식으로 다음 달 8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의원직 사직안이 통과됐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사직안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09명의 찬성 15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수는 170석에서 169석이 됐고요.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는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첫 경선 지역인 이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한 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책임 앞에 본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했다라면서 지역구민인 이 종로구민과 보좌진에게 사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101님, 오늘 저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 만들 겁니다. 옛 추억 떠올리시면서 좋아할 어르신들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하셨고요. 면회가 자유롭지는 않지만 송편 만들면서 마음 달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2075님, 손녀들이 쿠키를 가져다 준대요. 추석이 참 기다려지네요 하셨고요. 0219님, 아침 공기 상쾌한 지금 오랜만에 관악산 국기봉 오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하셨습니다. 3646님, 하루가 다르게 바람과 하늘색이 달라지네요. 큰 비 소식이 있어서 늦기 전에 고추 따러 왔습니다. 태풍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